더 나은 지식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서평 전문지 서울 리뷰어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을 그 너머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5번째 시즌의 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숭실대 정보사회학과의 정인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뷰의 발견 1주년 기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조문영 교수님을 모시고 홈리스 행동 생애사 기록팀이 쓴 힐튼 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미크론으로 정말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수업은 지금 학부 수업은 제가 빙고넬유학이라는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동자동을 키워드로 해서 지금 현장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대면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이런 굉장히 저희가 그 동자동의 공공개발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한 팀은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늘 코로나 책 힘들게 하지만 또 오늘 책 주제와도 굉장히 또 잘 맞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눌 책 그 서울 리뷰북스 5회 조문영 교수님께 서평으로 다뤄주신 이제 책인데요.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쪽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9명의 쪽방 거주자와 2명의 이제 그 활동가들, 이들을 돕는 2명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한 기록입니다. 왜 이번 후에 그 리뷰 도서로 이 책을 선정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힐튼 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라고 이 책을 이제 만든 분들이 홈리스 행동 생애사 기록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여기 이제 화자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기는 합니다. 지금 제 수업의 조교도 여기 지금 기록팀에 있고 홈리스 야학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또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이 책에 북토크를 한다. 책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북토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북토크를 이제 참여하려고 그때가 언제였죠? 그 겨울이었는데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북콘서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치면은 전체 한 2시간 이상 분량으로다가 저기 있습니다. 그 촬영을 한 게 남아 있는데 당시에 그 쪽방촌 주민들이 다 오셨어요. 이 양동에 실제로 여기 참여하셨던 구술에 참여하셨던 화자분들도 오시고 양동하고 이제 동자동하고 가깝거든요. 전부 다 이제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데 그 동자동의 주민분들도 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이제 여기 책에 나왔던 얘기들 좀 자기 삶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관객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쪽방촌 주민분들이 다 이제 너무나도 진지하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 콘서트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 나오는 뭐 슬라이드 화면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서트가 정말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였구나.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이 저자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도 다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직접? 이 콘서트에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 북콘서트가 이 책의 좀 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의미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주의 깊게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책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뭐 우연이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지는 건 모르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맞아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흥미로운데 사실 보면은 저도 이 책 이제 흥미롭게 봤는데 근데 또 빈곤이나 쪽방과 관련된 책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이런 책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서울 리뷰북스 글 뒤에 함께 읽기 도서로 선정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소준철의 가난의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폐지 줍는 여성 노인 그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또 고전적인 책으로 사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책이라는데 좋은 조문화의 도시위민의 삶과 공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좋은의 어떤 사당동 더하기 25도 있고요. 또 비교적 최근에는 뭐 다양한 미디어 언론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써졌던 글들을 뭐 이문영의 노랑의 미로
뭐 아니면 탁장 안에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가, 뭐 정택진 교수님 지도학생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동자동 사람들 이런 굉장히 또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어떤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내는 그런 글들도 또 요즘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조기현이 쓴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고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게 봤는데요. 네.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금 프리스턴에 있는 맷 데스먼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뭐 필리처상도 받고 굉장히 네. 큰 호응을 얻었고 영화 그 또 책뿐만 아니라 영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그 저기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그 영화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이 책이 갖는 어떤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을지 이 책이 기존의 도서들과 또 어떠한 점에서 좀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정말 많이 보셨네요. 저도 아무래도 이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선생님께서는 불평등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책들이 상당히 훌륭한 책들입니다. 굉장히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힐튼 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는 좀 결을 비슷한 점들도 많이 있어요. 비슷한 점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책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이 책을 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업을 했는가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 이제 선생님도 여기 서두에 보셨겠지만은 이 책은 이제 양동의 재개발 문제가 이제 실제로 그 가시화됐을 때 이 양동의 주민들과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된다. 왜냐면 양동은 그 옆에 있는 동자동하고는 달라서 뭐 주민들의 모임이라던가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개발도 민간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민간 개발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입자인 주민들에 대한 대책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서울시에서도 인근의 고시원에다가 이 사람들을 몰아넣는 뭐 그런 정도의 대책밖에 없었는데 뒤늦게 이 홈리스 행동 같은 이제 반빈곤 연대 운동 조직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이 이제 작업이 되고 나서 2021년 10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세입자들을 위한 그 임대주택 이걸 비록 아주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은 그 자리에다가 짓기로 지금 합의를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일종의 투쟁, 싸움의 과정을 함께하는 과정,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책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묻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 참여를 하신 분들이 정말 이 양동에 살았던 쪽방촌 주민들이 이 민간 개발로 이루어지는 이 그 재개발 과정에서 그냥 뭐 돈 몇 푼 받고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자. 다시 복귀해보자.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 참여하셨던 화자 이 구술자분들이 그 홈리스 야학 아니면 빈곤사회연대 이런 반빈곤 운동 조직에 참여하셨던 분들 아니면 그 이외에도 장애인 운동이라던가 이제 여성 운동이라던가 다양한 운동에 좀 몸을 담으셨던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만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자기 연구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하는 분들이 이 공감을 담은 거죠. 공감, 연대를 담아가지고서는 같이 작업을 했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게 딱 와닿는 책을 보고 나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걸 좀 느끼셨죠?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참 그 챕터들이 다 이런 식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앞부분에는 보면은 쪽방 거주민 분들의 구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술 자체가 우리가 뭐 문답식으로 꼭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애를 이제 훑어 나가고 이제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질문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는 사람이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그 글 바로 뒤에 그 쪽방 거주민 구술 바로 뒤에 이제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의 일종의 후기 같은 글들이 나란히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배치가 지닌 어떤 그런 효과라는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보면은 앞에 것은 이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 뒤에 것은 그것의 어떤 부분적인 해석. 근데 사실 이 부분적인 해석이 보면은 많은 연구들의 경우에 사실 그 해석들만 가지고 우리가 글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맞아요. 예. 저도 그 구성이 이제 흥미로웠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 홈리스 행동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예전부터 생애사 구술 작업을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뭐 2017년, 18년 계속해서 해왔었고, 그게 그 정식으로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기록집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정식으로 출간을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 그 구술 작가이시죠. 구술 생애사 작가이신 최연숙 선생님, 예. 또 그 홈리스 약의 교사이기도 하세요, 이분이. 저기 뭐 이렇게 할배 탄생 쓰신 맞아요. 그걸로 있죠. 이제 유명하시죠. 최연숙 선생님만 이제 전문적인 구술 작가시고 사실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구술사, 구술 기록을 뭐 분석한다거나 그것을 기술하는 게 아주 엄밀한 뭐 방법론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공감의 힘으로 좀 태어난 책, 그 가치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이걸 이제 그 정식으로 출간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실 빈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너무 몰라요. 예를 들면 수급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수급자는 어떤 주택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사회적 보호를 받는지. 그러니까는 근데 이 분들의 서사에서는 수급이라는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앞에 그 미리 알아두기라고 해서 쪽방 상담소, 명의 범죄, 사회적 입원 이런 것이 어떤 뜻인가 이렇게도 좀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구술자의 얘기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구술자를 만났던 이제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적어놓은 게 뒷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분들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겸손하세요. 겸손하고 내가 이분을 한번 이렇게 만나서 적었다고 해서 이분을 다 알 수가 없고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좀 당연하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북콘서트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쪽방촌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술하신 분들은 대부분 20, 30대 여성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대 어떤 그 문화적 어떤 뭐 교육에 있어서나 뭐 경제에 있어서나 다 다른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주침이 녹록하지 않다. 아무리 내가 뭐 활동가로서의 경험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마주침을 통해서 구술이 나오고 글이 나오는 것이 서로에게 굉장히 녹록지 않았다. 그래서 최연숙 선생님이 뒤에 미끄러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러 메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각자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쪽방촌 주민을 만났을 때 느꼈던 뭔가 모순적이기도 하고 뭔가 안 풀리기도 하고 뭔가 여전히 물음표이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감없이 또 적어두신 거예요. 이제 독자에게 숙제를 주는 거죠. 한번 또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듣고 나니까 딱 와닿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그냥 사람 관계를 할 때도 이게 다 논리적으로 관계라는 게 맞아떨어지는 게 않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구나. 저도 보면서 좀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아서 좀 설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이제 키워드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미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쪽방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홈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책 앞부분을 보면은 이 홈리스의 정의 자체를 주거 기준 이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조금 넓은 범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이라는 환경은 조금 극단적인 사례에
하기는 하지만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 요즘처럼 집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부각된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특히 이제 집가 상승, 그다음에 주거 불안정성 굉장히 증가되고 뭐 2년 요즘에 물론 뭐 임대차법 이런 것 때문에 4년까지 살 수 있긴 하지만 계속 이제 전세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 월세, 뭐 우리가 난민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쪽방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이 쪽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바로 아시는 분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90년대에 쪽방이라는 용어를 썼던 적은 없거든요. 예. 무슨 양동이라든가 동자동이라든가 이 쪽방촌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피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판자촌에서 살았었고 예. 특히나 이제 양동, 동자동 있는 곳은 서울역 맞은편이었기 때문에 뭐 여인숙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성매매 직결소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중간에 뭐 힐튼 호텔도 지어지고 다른 이제 빌딩들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사이사이에 이 판잣집들이 계속해서 남는 거죠. 그런데 특히나 IMF 터지면서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금융위기죠. 90년대 그렇죠. 말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리로 나앉게 됐었고 서울역에 이제 당시에 홈리스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돈이 조금 생겼을 때 이 판잣집에 들어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방이 이 용어는 2000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이제 쓰였던 말들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쪽방 상담소를 운영을 하게 되죠. 서울에 주로 많고 뭐 대전이라든가 대구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쪽방과 같은 거주 형태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이후에 많이 보고 있는 것은 고시원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죠. 고시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비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아파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중산층의 주거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다세대 주택도 많고 그것을 더 벗어나서 우리가 보통 지옥고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뭐 지하다 아니면 이제 옥탑방이다 아니면 고시원이다. 고시원에 고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장 명징하게 드러냈던 게 바로 2018년도였죠. 그때 이제 9.19 고시원 사태였죠. 9.19 고시원 사태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두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수급자로 살아가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고시원이 종로 일대에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많고 고시원에서 살거나 아니면 찜질방 같은데 만화방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정상적인 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주거 형태들인 거죠. 이런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노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슬노자인 거지. 그냥 밖에서 사는 사람. 그런데 외국에서도 그런 정의를 안 써요. 그러니까 적절한 주거를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 홈리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그 개념을 쓰게 되면은 이 재정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자가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까지 홈리스라는 표현보다는 여전히 이 노숙인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더 이제 쓰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홈리스 행동이라는 이 조직에서 굳이 홈리스라는 이름을 고수하는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노숙인하면 훨씬 좁은 범주가 되기 때문에 좁은 범주가 되죠. 부담이 덜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0년부터 이제 쪽방이라는 표현을 쓰신다고 하는데 좀 기억이 나는 게 2002년도 아마 가을일 텐데 그때 지금은 이제 서울연구원으로 바뀌었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제 한 5권인가 6권짜리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정도 조성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쪽방 사람들에 관련된 게 아직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약간 낯선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20년 딱 지났는데 지금은 사실 맞아요.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쪽방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자면은 빈곤이 가시화되는 형태인 거죠.
우리가 빈곤이 어디서 대한민국에. 왜냐면은 예전에 달동네들이 대부분 다 철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우리가 빈곤의 현장이라고 그랬을 때, 이 서울로 치자면은 봉천동, 신림동, 뭐 사당동 일대 많았습니다. 예. 그런 이제 무허가 판자촌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부분 80년대, 90년대가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철거가 됐죠. 그리고 거기 살던 분들이 공공임대라던가 예. 아니면은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의 방 한 칸이나 지하나 예. 이런 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 빈곤이라는 것이 빈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시화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쪽방촌은 여전히 너무 잘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잘 보여서 또 한편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지점들도 있기는 해요. 이제 여기 보면 사진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쪽방 보면은 항상 서울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큰 건물 뒤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사실은 맞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 분명 있는데 네. 사실 옆에 이제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느낌. 근데 이제 맞아요. 분명히 존재하고 네. 또 이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이게 한번 이런 책을 보고 나서 또 그런 공간을 보면은 확실히 좀 보이는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우리가 가롤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제 숙대 네. 입구역에서 서울역 사이에 있는 그 네. 공간이 사실은 지금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맞아요. 보면은 불과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 보면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오셔서 많이 뭐 식사도 하시고 네.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변과 비슷해져 간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과연 그분들이 더 보다 나은 공간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더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들어가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맞아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쓰신 리뷰를 보면은 이 책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착한 소수자 관점 그리고 이제 표현이 빈자의 품행론 이를 넘어서 섬세한 선언문이라고 평가를 네. 하고 계세요. 근데 네. 여기서 말씀하신 빈자의 품행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빈곤 문화 이 얘기 말씀인가요? 빈곤 문화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품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자면은 그 빈곤이라는 것은 예. 뭐 선생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이 자본주의의 뭐 일종의 필요악 예. 이거 빈곤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빈곤을 얘기하는 순간 빈곤을 문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예. 거고 문제로서의 빈곤을 얘기할 때는 필연적으로 품행에 대한 논의가 이제 따르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빈곤의 역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다, 빈민이라고 그랬을 때 영어로는 그냥 더 푸어가 될 텐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빈곤을 얘기하고 빈민을 얘기하는 순간 이미 통치라는 것이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자라는 것은 선언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주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포착해낼 것인가. 그래서 이 빈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보통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이제 중세 말 이후에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많은 이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왔을 때 도시에서 굉장히 추레하게 뭔가 그 손에 잡히지 않는데 막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게 막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남루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그 다음에 막 대낮에도 술을 먹고 있고 뭐 일부는 이런 사람들을 뭔가 규명하고자 하는 당시의 지식인들이 이제 그 발전시키게 됐던 여러 가지 학문 중에 하나가 사회 경제였습니다. 소셜 이코노미였죠. 근데 이 소셜 이코노미의 발전을 또 이게 들여다보면은 흥미로운 게 이 가난이라는 것이 그냥 부의 반대 개념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빈곤이라는 것을 이 소셜 이코노미, 이 사회 경제에서 포착해내는 그 순간에 바로 품행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빈자를 정하는 것이 노동을 하지 않는 자, 노동을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당시 이제 급성장하기 시작한 자본주의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치고 덕목이어야 되는데 뭔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규격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자 대 빈자라는 구분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어떻게 보자면 빈곤 통치의 역사고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미심쩍은 예.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노동 의지가 있는데 못하냐 아니면 노동 의지 자체가 없냐 이런 것을 가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이미 품행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사는 100여 년 전에도 이거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수급자는 노동 능력이 있다면은 자활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제 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부자들도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부자들 2008년 예. 금융위기 때도 사실 그 많은 부채를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들이 예. 정부가 이제 탕감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자의 품행론을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월에 50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로 지금 어떤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 의존적인지 자활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누구나 동정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 가난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면 이렇게 멈칫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송파 세모녀가 공과금 몇십만 원을 남기고서 죽었다. 그거는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죠.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공감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해서 도덕적 빈자라는 상을 여전히 고집하고 여전히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 제가 말이 너무 아니에요. 길어지네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다면 섬세한 선언문이라고 하는 거를 맞아요. 그래서 이게 품행이라는 문제가 항상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록을 남긴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쪽방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저도 살면서 얼마나 제가 거짓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의 뭐 역사 이런 거 다 우리가 모든 이 사람의 개인사를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 사람의 개인사의 스냅샷을 딱 보여준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범죄 경력이 있네? 라고 해서 오독의 여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의 현장에서 빈곤을 담아낼 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 이런 거를 위주로 또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들 활동가들의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생각하진 않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덕적 빈자라는 형상을 또 다시 재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선생님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고민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뭐 보다 보면은 이 사람 어렸을 때 막 사기를 치기도 하고 뭐 일순월이 사채업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슨 장애인 여성 데리고 막 폰 사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술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익명으로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감춰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자면은 왜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쉽게 범죄에 이제 길로 들어서게 되고 굉장히 경로가 비슷해지는 이거를 우리가 다시 곱씹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또 드러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또 가감없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다. 정말 양동의 재개발 과정에서 뭔가 연대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일종의 선언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구술사지만 한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마주침이라는 것이 녹록한 게 아니다. 가난을 쓴다라는 거, 가난을 읽어내고 가난을 경청한다는 것은 활동가인 우리에게조차도 이건 굉장히 버거운 작업이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선언문이 참 많은 생각이 담겨있다. 많은 고민을 했구나. 라는 점에서 섬세한 선언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주 지금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완벽하게 모순 없이 일치되는 게 아닌데 그쵸. 사실 보면은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활동가들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게 뭔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공감, 동정 이런 걸 약간 좀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만 좀 맞아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 가끔 보면은 약간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뭐 이제 좀 복합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사실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우리의 삶을 뭔가 얘기할 때 그 중에 되게 뭐 일관성 있게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를 게 없다는데 오히려 이런 책은 보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삶의 어떤 다층적인 측면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 각각의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의 궤적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9분의 이제 그 쪽방 거주민들이 나오시는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출발해요. 연배도 조금씩 다르고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이분들이 겪게 되는 경로가 굉장히 유사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야기들은 너무 비슷해서 다 읽고 났을 때 이게 어떤 분들 이야기인지 완전 섞여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들의 구술 자체가 이렇게 이 가난이 어떻게 보면 누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김강태님의 구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삶에 대한 딱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누울 자리를 찾는 여정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왜 와닿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비교할 건 전혀 아닌데 사실은 사람들마다 일종의 좀 나름의 그래도 다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지만 약간 극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을 때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박사 과정 동안에 이런 우여곡절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빠져나가서 뭔가 그냥 내 한 몸 누일 수 있고 내가 그냥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진짜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제 이분들이 겪는 고민들과는 비할 게 아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주와 주거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2022년에 세계 뭐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한 도시인 서울에서 사실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정확히 이런 표현을 쓰진 않으시지만 거의 내용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그냥 이곳으로 돌아와서 작은 곳에서나마 좀 곁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 안 굶고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좀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관계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어울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은 왜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신경도 못 쓰고 막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혼자 침잠해 있고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막 서로 비난하고 욕하지만 또 돌아가시면은 가서 상주 노릇도 하고 또 가족들도 자식들도 찾지 않는데 가서 이렇게 막 장례도 해주고 이런 표현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개발이 이루어진 후에도 아까 이제 2021년 10월달에 좀 이제 이제 거기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게 이제 세워진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은 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어떤 좀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과정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뭐 이게 80년대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있어왔던 재개발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냥 쫓아냈죠. 그렇죠. 쫓아냈죠. 특히 합동 재개발로 했을 때 많이 쫓아내다가 90년대, 80년대 일단 목동에서의 투쟁이 굉장히 컸고 90년대 이제 뭐 행당동이라던가 그다음에 봉천동 뭐 이제 많은 이제 그 철거 싸움 이제
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정해진 게 89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특히 이제 90년대 중반에 행당동 그 철거 투쟁을 거치면서 당시 가해주 단지를 따냈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잠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쫓아내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쫓아내고 그러다가 이제 몇 푼을 줄 테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쫓아내는 식이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쫓겨가지고서 갈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아까 선생님께서 이 관계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여기 나오시는 여기 이제 그 구술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렸을 때 이미 가족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일찌감치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누울 곳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 누울 곳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는 뭐 그 중국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주는 조그마한 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 뭐 신문 이제 배달하는 과정에서 누울 수 있는 방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그런 곳을 전전하면서, 아니면 어떤 분은 실제로 배를 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박정희 시대의 근로제건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여기 그 이석기 님이었었나요? 저기 염전에서 10년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이미 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쪽방촌이다 어디다 몸놓일 곳을 하나를 잡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나의 방, 2평짜리 방 하나가 아니라 그 내 방과 연결되어 있는 급식소라든가 무슨 상담소라든가 무슨 운동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할 수 있는 남대문 시장에 있는 뭐 인력시장이라든가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동안에 굉장히 힘겹게 만들어 온 삶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일터가 있고, 자기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 가족이 있는 이런 통상적인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 일찌감치 탈락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겹게 만들어 온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유 여기 노른자 땅이야 서울에, 너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 있을 수가 있어? 그냥 다 나가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90% 이상은 좀 여전히 그거를 너무 당연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한국에서 여전히 주거권이라는 이 권리가 정착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싸워온 것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싸운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수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제 한국의 이런 주거 문제를 조사하러 온 유엔에서 오신 분들도 자기들이 굉장히 놀랐던 게, 한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주거를 자기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감각조차 갖고 있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읽었던 다른 책 중에 이제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책인데, 보니까 이제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게 60년대 그 앙리 르페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가 이제 이런 개념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유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복 같은 것과 연결돼서 이제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2022년에도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사적인 이야기도 조금 나눠 보면은 뭐 앞에 보면은 난곡 이야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맨 경우도 처음이에요. 리뷰의 앞에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2002년도에 가서 그때 2002년에 아마 그 난곡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막 그 허물어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 제목이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가서 하루 동안 거기서 이제 그 머물면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이러고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사실 지금은 많이 모르긴 했지만 뭐 초코파이나 이런 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낱개로 잘 팔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다 박스를 봐야 뭐 하나에 100원, 200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되게 쌌는데, 거기는 이제 그 골목에 있는 이제 말 그대로 구멍가게 갔더니
모든 걸 다 낱개로 파는 거예요. 초코파이도 예. 낱개로 팔고 빅파이, OS 뭐 과자들 뭐 다 낱개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는 뭐 당연히 네. 그렇고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걸 좀 사가지고 좀 가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좀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쁜 데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난고? 제가 석사 논문을 아, 난고했었어요. 석사 난고를 하셨나요? 제 석사 논문 예, 제목이 예. 이제 가난의 문화 만들기. 그래서 예. 빈민 지역에서 가난과 복지의 관계에 예. 관한 연구라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께서 2002년에 오셨다고 예, 예. 하셨잖아요. 2001년에 그 논문이 나왔어요. 바로 1년 전에. 예, 1년 아이고. 전에 이제 그 논문이 나왔었고 제가 99년도부터 이제 예. 거기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죠. 지금도 그 난곡 그 지역은 이미 이제 재개발이 그렇죠. 완료가 예. 됐지만 거기서 활동하시던 분들은 그 인근에서 지금 다 여전히 이제 단체를 또 운영하시고 주민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난곡 사랑의 집이라는 단체가 그렇죠. 있는데 예. 제가 저기서 지금 감사를 그러세요?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난곡은 아주 낯이 익은 곳이죠. 보니까 여기 네. 홈리스 행동 생애사 여기 네, 네. 홈리스 행동 여기도 이제 후원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그래서 되게 학문과 실천을 네. 함께 좀 하시는 저도 좀 배우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홈리스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뒤늦게 알았어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90년대 중반이었었기 예. 때문에 그 당시는 서울의 관악구에 뭐 신림동이나 봉천동이나 철거 관련 이슈들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봉천동에서 공부방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철거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학이 아니라 야학은 아니었고. 이제 공부방 아이들 돌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부모들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철거 이슈가 너무나도 심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방 활동을 하면서 이제 봉천동이 이제 재개발되는 3년 동안의 그 과정을 지켜봤었고 이제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난곡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곳은 이제 예전에는 행정지명으로는 신림 7동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쪽방이라는 곳이 굉장히 가시화되어 있는 빈곤의 현장이잖아요. 그 IMF 이후에 난곡이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 가보셔서 아셨겠지만 산비탈에 그렇죠. 그런 판잣집들 굉장히 많았었고 참 놀라운 게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바로 다시 제일 먼저 난곡을 찾았는데 그 산비탈에 있는 곳이 지금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요. 그 밑에 예전에 이제 국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주로 사셨다고 그래서 국회 단지라고 다세대 주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세대 주택 국회 단지가 그래도 잘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연구를 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바뀐 거예요. 위쪽에 아파트 위쪽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이 국회 단지 자체가 슬럼화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 산비탈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국회 단지 주택에 방 하나라던가 지하 이런 데서 또 사시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네. 공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특성을 저도 한번 하도 저는 20년 동안 거의 그 다음부터는 잘 보지 못해서 그냥 지나만 다니는데 한번 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빈민운동이라고 불렀었죠. 이제 거기서 실제로 사시면서 이 주민들하고 함께 연대하고 싸우고 있는 분들.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이제 많이 종료가 되고 나서부터는 빈민운동이 주민운동으로 확대가 됐어요. 풀뿌리 주민운동으로 확대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좀 그래서 빈민운동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주민운동의 갈래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친숙했었고. 이 홈리스라던가 이후에 노점상 운동이라던가 뭐 최근에 빈곤사회연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런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권리투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이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홈리스 행동 같은 단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뭐 구독 채널도 있을 것이고,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이 단체들이 중요한 게 예전에 많은 주민운동 단체들은 이제는 정부와의 파트너십도 많아졌고 정부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마을 만들기다, 뭐 그 도시재생이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홈리스 행동은 그런 관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후원을 중심으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평에 써놨던 것처럼 당당한 급진주의자로 남았다라고 이제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혹시라도 더 이제 그런 의의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이게 후원 회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굉장히 잘 쓴 책인데 하나 전 딱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제 여기도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이 쪽방촌 거주자의 어떻게 보면 인적 구성 자체가 약간 이제 50대 이상의 남성분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은 여성의 목소리가 이제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조금 아쉽게 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추후에 또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추가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의아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촌의 인구 구성 자체가 그 중장년 남성분들이 많은 게 있고 그 이제 양동에 대해서 사실 이 화자들도 아주 잘 알지 못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싸움이 막 들어가는 과정이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소개받아서 그때 알게 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여성분이 이제 이양순이었죠. 그분 한 분만 포함이 됐는데 후속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 이 쪽방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듣기도 했습니다. 또 한번 제가 계속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작업이 나올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아껴놨던 질문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맞분해서 여쭤봤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리뷰의 제목이 가난한 개인은 그 자체로 세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요거는 좀 이론적인 고려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가난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늘 이제 빈곤이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구조의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라면은 빈곤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구조의 탓이야라는 얘기를 쉽게 하죠. 그런데 구조의 탓이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구조인데. 무슨 누가 쉽게 때려 눕힌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탄탄한 어떤 상태를 우리가 구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급진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하지만 후속에 그러면은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대중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공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고민하는 것은 구조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모든 과정들이 구조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빈곤이라는 것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드레스나 가타리라는 이제 이 철학자들이 주로 많이 얘기했던 어셈블리지, 이 배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조라는 말보다는 배치를 통해서 좀 가난을 더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어셈블리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이제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학 교수다. 그냥 나 혼자 제가 잘나가지고 대학 교수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자원과 어떤 기회에 내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내가 있는 것인가를 돌이켜 본다면은 아까 저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보면은 어떤 그 사물과 어떤 정책과 어떤 제도와 어떤 기회와 이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비슷해지는 거죠. 살아가면서 이미 가족하고는 떨어져 나왔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뭐 그 요양원에서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집적인 문제인데 요양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데려가 가지고서는 이 1인당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부한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심지어 10년 가까이 있기도 하면서 약물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홈리스로서 서울역에 있다가 돈 얼마 줄 테니까는 좀 이 명의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 도용해가지고 뭐 대포 통장 만들고 그런 명의 범죄에도 연루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그런 범죄에 연루가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정에 별로 연루되지 않거든요. 제가 조금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런 범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세탁기는 멀쩡히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통돌이를 쓰든 드럼을 쓰든 간에 예. 그런데 이 쪽방촌에서는 후원 물품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래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가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기업에서 세탁기를 사준 거예요. 예. 공용으로 쓰라고. 예.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너무나도 노후화가 돼가지고 세탁기가 들들들 소리가 나잖아요. 건물이 흔들린다. 아이고. 그러니까는 제가 살아가는 저희 집은 너무나도 탄탄한 구조인 거죠. 예. 건물이 흔들릴 집이 아니거든요. 음.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떤 기회, 어떤 사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예. 그래서 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개인, 예. 무슨 남성이다, 50대 남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네트워크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미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양동 쪽방촌 주민들, 쪽방촌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어떤 익숙함. 나한테는 좀 여기서 사는 것이 익숙해라고 하는 것이 기회와 자원을 힘겹게 그리고 가까스로 연결해낸 결과이자 성취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가를 보면은 쪽방 도시락 인력사무소 사랑의 집 교회 급식소 지원센터 뭐 상담소다 남대문이다 서울역이다 남산공원이다 우리가 봤을 때 좀 답답하기도 한 연결인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그나마 가까스로 만들어낸 세계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세계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물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개인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세계다. 그렇죠. 라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어떤 좀 더 나은 배치를 만들어 봐야 될 것인가. 이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동료 시민으로서 어떤 배치에 우리가 더 관여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삶이나 몸이라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묻어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걸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는데 네. 예.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예, 저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했군요. 예. 마지막으로 혹시 저기 책을 읽은 혹은 읽을 네.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책은 다 그냥 읽으셔야지 제가 이게 뭐 이게 따로 얘기를 뭐 첨언할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아까 선생님께서는 누울 자리라는 것이 많이 공감이 갔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김기철님이 김기철님의 얘기는 부인은 결국에는 이제 정신병원에 있고 이제 그 딸이 이제 장애가 있는데 딸은 이제 시설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딸을 이제 자기가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분이 뭐 술에 계속 취해 있기도 하고 막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활동가 이제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들도 여러 가지 모순들 속에서 쉽사리 길을 잃곤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90페이지에서 이 쓰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미로 같던 그의 이야기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명확히 기억하는 몇몇 순간들 덕분이었다. 처음 서울역에 도착한 1976년 매일 일을 나가던 새벽 4시 그리고 정신병원에 팔려가서 갇혀 있었던 3년 4개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매일 약을 먹던 저녁 8시 반 은영 엄마를 처음 만난 95년 은영이가 태어난 99년 그가 곱씹던 날들일 테다. 이거를 이 숫자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되새겼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그 서울역의 노숙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그렇게 뭐 감옥이다 쪽방이다 여러 곳을 전전을 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숫자를 기억해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아주 가까스로 굉장히 힘겹게 연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한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든 삶이어야 되는 것인가? 이 동료 시민의 삶이라는 것이 저는 좀 요 파트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 책을 보시면은 또 다른 또 어떤 곱씹을 만한 구절들을 또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렇게 네.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대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보이는 라디오 녹화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영상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박철수의 한국주택 유전자라고 하는 빅북입니다. 굉장히 큰 책을 갖고 그 서평을 써주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권보드레 교수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조근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네, 말씀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네.